HCN을 보면 전국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배유정입니다. 오늘도 전국 8개 권역에서 알찬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지역과 함께 지역을 넘는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달 중순 수마가 핥히고 간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죠. 이런 가운데 태풍 카누는 수재민들에게 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남궁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 흥덕구 강내면 한 식당. 벽면에 노란 얼룩이 보입니다. 지난달 15일 집중호우로 넘친 미호 강물이 사람 가슴 높이까지 들이차면서 생긴 흔적입니다. 물에 잠겨 못 쓰게 된 냉방기기 등을 다시 구입하고 가게 문을 연 지 이제 일주일. 하지만 곧바로 전해진 태풍 소식에 긴장을 놓을 수 없었던 업주는 결국 잠 한숨 못 자고 날이 밝자마자 상점으로 향했습니다. 17년도에도 넘쳤었거든요. 그 전에도 우리 가게가 잠겼었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주라 했는데 지금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 침수가 됐잖아요, 이만큼. 그런데 비가 오면은 또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이게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샌 것은 강내면 일대 주민과 상인들 모두 공통된 상황. 이 일대 주택가 상점 등 300곳이 넘게 침수된 것으로 집계됐는데 침수 뒤 무더위와 소나기 등으로 피해 복구에 발목이 잡혔던 주민들은 또다시 이어진 비에 피해가 더 커지거나 일상생활 복귀가 더 늦을 것이라는 걱정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비가 계속 조금씩 잦아지게 오다 보니까 계속 그게 이제 연장되고 시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피로에 쌓여 있다. 이런 가운데 강내면 주민들은 인근 석화배수장 증설과 미호강 정비 등 근본적인 수해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HCN 뉴스 남궁형진입니다. 태풍 카눈이 강타했던 지난 10일, 대구시 군위군에선 하천 제방이 무너지며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물이 밀려오던 순간 위험 속으로 뛰어들어 고립된 마을 어르신 5명을 구한 의인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을 이규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위군 불로리에서 체험농장을 운영하는 은승진 씨. 제6호 태풍 카눈으로 마을 옆 남천 제방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제방에서 터져나온 물이 마을을 집어삼키는 것을 봤을 때 동네 어르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길이 막히면서 이제 돌아가서 제 건물로 다시 와야 되겠다 싶었는데 저 돌아가면서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고립돼 있더라고요. 워낙 좀 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당황하셨다 보니까 그냥 뭐 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예. 몸이 먼저 반응한 은승진 씨는 추가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제방을 차로 달려 마을 주민 5명을 구조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소방관을 찾아가 고립된 주민들의 위치를 알려주며 추가 구조를 도왔습니다. 차로 이제 뭐 저쪽에 이제 몇 분, 뭐 4분 5분 이제 차로 태워가지고 이제 도로 이제 저쪽 마을로 다시 이제 그쪽으로 이동시켜 드리고, 저도 이제 그쪽에서 이제 소방관님들한테 저 이제 아직 갇혀 있는 분들 저쪽에 집 이제 아까 전에 봤는데 저기 계시더라. 본인이 위험할 뻔했지만 고령의 어르신들을 떠올리니 몸이 저절로 움직였다고 말합니다. 소방관님들한테 이제 위치 이제 가르쳐주고 빨리 같이 가자고 구출을 해드려야 된다고.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손을 내밀었던 의인은 바로 우리 옆에 이웃이었습니다. HCN 뉴스 이규창입니다.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뽑는 만큼 유권자들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할 텐데요. 이번에도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최현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2대 총선이 8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번 달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시한을 이미 3개월가량 넘긴 상황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 제21대 총선의 경우 선거일을 39일에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습니다. 한쪽에서는 매번 관행처럼 반복되는 늦장 선거구 획정이 다수당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의석의 94%를 가지고 있는 양당이 선거구를 획정합니다. 말하자면 선수가 경기를 뛰면서 자기 유리하게 심판까지 보는 격이죠. 매우 반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994년 국회 내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설치한 뒤 치러진 제15대 총선부터 제21대 총선까지 단 한 번도 선거구 획정 시한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혼란을 겪는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수당이나 정치 신인의 경우 자신을 알릴 기회가 적어지고 유권자의 입장에서도 알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부산은 지역구별로 인구 변동폭이 커 선거구 통합과 분할 등의 이슈가 제기되고 있어 여느 때보다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지 어떤 사람이 나왔는지를 정보를 얻고 선택할 시간을 되게 단축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알 권리 차원의 문제를 떠나서 국민들의 권한을 이제 침해받는 거죠. 우리 지역 대표에게 일할 권리를 위임하는 만큼 유권자들이 다양한 선택지를 보고 충분히 고심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최원강입니다.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써 뽑아놔도 연고지를 찾아 떠나거나 상급 의회로 떠나가는 사례가 많은데요. 그 실태를 오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함께 야심차게 출발한 정책지원관 제도. 민간에서 쌓은 전문성을 살려 지방의원들의 정책 수립을 돕고 타 지자체의 사례를 분석하거나 방안의 실현 가능성 등을 면밀히 따져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중도 이탈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회 업무 경험이 부족한 데다 본인의 연고지로 가거나 상급 의회로 이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업무의 불화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유 등으로 쉽게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고 다른 곳으로 지원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큰 이직 사유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뭐 본인의 연고지라든지 고향이라든지 그런 이제 개인적인 사유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대로 두다간 정책지원관 제도 자체가 무색해지는 상황. 시군 의회에서도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전문 분야를 설정해 주거나 보다 나은 보상 체계를 확립해 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안이 그중 하나입니다. 정책지원관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전문 분야 설정과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세부 업무 분장의 다양화 및 선한 업무 시행, 적절한 보상 체계로 업무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론 안정화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현재는 어떻게 보면 처음 제도가 시작되고 하면서 또 전반적인 그 지위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과도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이게 안정화되고 하면 이탈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앞으로는 보완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정책지원관들의 이직 사례로 소속감을 갖고 일하는 직원들까지 M1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은 구조적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충분히 스펙 쌓기용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이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구미시 그 본인이 남아있는 의회의 소속감과 애정을 가지고 지방의회 권한과 역할이 커진 만큼 정책지원관 제도를 제대로 안착시키기 위한 보다 나은 대안을 함께 고민해봐야 할 때입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최근 교권의 열악한 현실이 여러 각도에서 조명되고 있죠. 특히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신의 아들을 담당하던 특수교사를 고소한 사건을 계기로 특수교사 교권을 보호해달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몸과 마음에 상처만 가득하다는 특수교사들의 현실, 이완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년차 특수교사 A씨는 최근 그 어느 때보다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청주 한 특수학교 학생으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한 뒤 교권보호위원회를 요구해 처분이 내려졌지만 진짜 힘든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바로 해당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상습적인 협박성 민원이 시작된 겁니다. 그 뒤 학부모는 웹툰 작가 주호민 씨처럼 학교와 교사 A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사실 주호민 씨 사건이랑 거의 지금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사건이 있어요. 진정서 이런 걸 계속 제출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처럼 교육활동 침해가 특수학교에서 일상처럼 반복되고 있지만 다양한 유형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모이는 학교 특성상 이들을 지도해야 하는 교사들은 문제가 생겨도 감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충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도내 특수학교의 교권 침해 신고는 7건에 불과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일어나면은 선생님들이 처리해야 될 게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일단 그걸 개최하지 않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차피 1년만 버티면 되니까 이런 생각이 많으셔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일선 특수교사들을 더 무력하게 만드는 건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입니다. 교권 침해를 당한 특수교사의 사명감과 자질 등을 앞세워 오히려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겁니다. 더 힘겨운 부분들은 몸에 난 상처보다는 마음에 난 상처들이 마음에 난 어떤 그 생채기가 더 아프게 다가오는 게 지금 특수교육의 현장이거든요. 그러나 악성 민원 등 학부모의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교원지휘법상 대응이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정말 특수교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생님들은 아이들한테 맞고 그리고 불이익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무너지는 것은 선생님의 사명감이나 자존감이 되지 않을까. 교육부는 이달 중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특수교사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선 특수교사들은 이슈에 떠밀린 일회성 대책 발표가 아닌 당장 현장에 적용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 한 주간 뜨거웠던 이슈를 키워드로 풀어보는 코너죠. 검색 차트 핫5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6호가 온다. 중국, 한국 단체 여행 허용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해 78개 나라에 대해 자국민들의 단체 여행을 허용했습니다. 사드 배치 이후 한국 단체 여행을 막은 지 6년 만인데요. 연간 800만 명을 넘었던 중국인 관광객 수는 지난 2017년 3월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단체 여행이 전면 금지되면서 지난해 23만 명까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빗장이 완전히 풀리게 되면서 여행과 호텔, 항공, 유통 등 관련 업계에는 큰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내 아이는 왕의 DNA, 갑질교육부 사무관입니다.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 해제시킨 사실이 드러나 논란입니다. 전국 초등교사 노조에 따르면 해당 사무관은 자녀를 지도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을 편지에 담아 담임교사에게 보냈는데요. 이 편지에는 아이가 왕의 DNA를 가져 지시하거나 명령하듯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사무관은 교사에게 자신의 직위를 내세워 담임을 교체할 수 있다고 압박도 했는데요. 이 교사는 지난 5월 검찰로부터 아동학대와 관련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6월에 복직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고양이의 생선, 비리백화점 된 은행입니다. DGB 대구은행 직원들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고객 몰래 1,000개가 넘는 계좌를 만들어 오다가 금감원에 적발됐습니다.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고객 신청서를 복사해 다른 증권사 계좌를 만드는 데 사용한 건데요. 이들은 임의 개설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객들에게 발송되는 개설 안내 문자를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은행은 이를 알고도 금감원에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앞서 우리은행과 경남은행에선 직원의 수백억 원대 횡령 사건이 벌어졌고 국민은행의 경우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 이득을 챙기다 적발되기도 했는데요. 금감원은 시중은행들의 이 같은 비리에 대해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태풍 카눈의 400살 천연기념물 쓰러집니다. 경북 구미시에서 400년 넘게 자리를 지키던 독동리 반송이 태풍 카눈의 거센 바람에 꺾였습니다. 1988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 나무는 높이 13m, 둘레 4m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반송 중 하나인데요. 400년 넘게 풍파를 견뎌냈지만 태풍 카눈에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올해 장마철 발생한 국가유산 피해는 75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상당수는 예산 배정이 안 돼서 복구 작업은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실형입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국회의원이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의원은 6년 전 자신의 SNS에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가 부부싸움 끝에 권양숙 여사는 가출했고 노 전 대통령은 혼자 남아있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썼는데요. 검찰은 유족이 고소한 지 5년 만인 지난해 9월 정 의원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을 시작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지만 정 의원은 재판부 판단이 상식적이지 않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주요 이슈를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서울 스튜디오에서 부동산 이슈를 짚어보는 박상학 기자의 뒷동산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상학 기자입니다. 이번 시간엔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 유명하신 김광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시장의 큰 위험 요소로 하나로 이제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가 좀 나오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좀 최근 또 대출 규모가 좀 늘었다는 그런 소식도 있었는데 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좀 본질을 좀 어떻게 이해를 좀 해야 될까요? 네, 너무 좋은 질문 주셨고요. 저의 소견을 말씀드린다면. 가계부채 문제 있다라는 것은 뭐 국제기구 IMF나 IIF 같은 금융안정협회 같은 이런 국제기구 혹은 국제기구 성격의 외부 저명한 기관들도 한국 가계부채 문제 있다 지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국 가계부채 문제 있다라고 다 느끼실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라고 여쭤보면 머뭇거리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문제라고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는 규모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가계부채 지금 1,900조니까요. 2,000조니까요. 근데 규모에 문제 있다는 그런 말씀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연구 인생 커리어 동안 내내 들었어요. 10년 전부터. 계속 들었어요. 규모에 문제 있다. 그러니까 1,000조 원 돌파할 때도 문제다. 그게 제 기억에는 2013년입니다. 13, 14년. 1,000조 원 돌파한다고 하면서 가계부채 규모 문제 있다. 근데 마치 폭탄이 터질 것처럼. 그러면 1,000조 원 돌파하면 문제입니까? 1,100조 원 돌파하면 문제? 그럼 1,900조 원 돌파하면 또 문제예요? 2,000조 돌파하면 그때부터 문제예요? 규모에 대해서 왜 문제를 삼죠? 뭐가 문제인지 본질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해보셨어요. 이 가계부채를 구성하는 지배적인 그 규모, 절대적인 규모가 부동산 대출이죠. 부동산 대출이 무너지면 당연히 가계부채 문제는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가격이 지금부터 23년 하반기에 더 조정이 오면 가계부채 문제는 조금씩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데 의외로 그런 가격 흐름을 보면서 그리고 가계의 그 대출의 주체들이 대출을 적극적으로 갚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게 가계부채 문제의 본질이 규모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규모의 절대적인 계층이 누굴까요? 고소득 계층이에요. 1분위 저소득 계층부터 5분위 고소득 계층까지 나열해 보면 사실 그 가계부채의 절대적인 규모는 2,000조 원 중에 2,000조라고 해볼게요. 2,000조 원 중에 대략 한 1,900조 원이 중고소득층의 부채입니다. 갚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부채란 말씀이신 거예요? 그리고 100조 원 정도가 취약계층의 부채예요. 100조 원이 조금 안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 고소득층은 평균적으로 갖고 있는 그 부채의 규모가 2억 3억이에요. 그죠? 예. 근데 저소득층은 부채를 갖고 있지만 1,000, 2천만 원입니다. 다르죠. 네. 그러면 전체 부채의 규모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중고소득층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가계부채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할 거라면 고소득층의 부채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고소득층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소득층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네네. 왜 자꾸 고소득층 걱정하세요? 갚을 능력이 있다니까요.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층이거나 혹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등급인 이런 계층을 취약차주라고 합니다. 취약차주는 다시 말하면 빚을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계층. 네. 이들이 짊어지고 있는 부채의 규모가 5, 6% 정도 돼요. 아까 말씀 나누신 2,000조에 해당되는 네. 부채 규모에서. 그래서 제가 100조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00조의 문제가 아니라 고소득층이 짊어진 2,000조의 문제가 아니라 저소득층이 짊어진 100조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네네네. 결국 이들의 빚은 신용등급도 낮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아요. 네. 그럼 2금융권, 3금융권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자 상환 부담의 허덕입니다. 그러니까 부채 문제의 본질은 이것이고 제가 가계부채 문제 있다라고 합니다. 제 유튜브에서도 네네. 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은 상승 반전한다라고 얘기하면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네. 상충됩니까? 그렇죠. 별개의 문제네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가계부채 문제 있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 문제의 본질은 저소득층의 부채인 거고 고소득층의 문제가 아닌 거고 제발 고소득층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투자하고 네. 먼저 지금 반등하는 지점에 매물 알아보고 그리고 금리 올라갈 때는 빨리 변제하고 충분히 움직입니다. 고소득층 걱정하지 마세요. 네네. 가계부채 문제 있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은 고소득층의 부채가 문제 있다고 시인하는 거가 되거든요. 네. 그거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북 포항 죽장면 계곡은 수려한 경치와 맑은 물로 휴가철 피서객들이 몰리는 곳입니다. 하지만 수영금지구역 알림판이 오히려 피서객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윤경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의 대표적인 여름 휴가철 물놀이 장소로 손꼽히는 죽장면 하옥리입니다. 이곳에는 물놀이 사망사고 발생 지역이라는 이유로 물놀이를 금지하는 내용의 입간판이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계곡의 특성상 비가 오면은 물이 좀 빨리 불고 또 보이는 것과 수심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빨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자체별로 그 계곡의 위험 지역을 설정하고 있는데 그러나 입간판의 내용과는 반대로 주차장과 화장실, 개수대가 잘 조성돼 있어 이곳을 찾는 피서객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펜스도 쳐졌고 해서 물놀이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헷갈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전요원도 배치돼 있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그냥 물놀이를 아예 크게 간판으로 금지를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치가. 마두교 입구를 지나 주차장 안쪽 계곡으로 들어가 보면 또 다른 내용의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포항시와 북부소방서에서는 물놀이를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세워뒀지만 정작 북구청에서는 비가 내릴 때만 물놀이를 금지한다는 현수막을 붙여놨습니다. 포항시의 정확한 물놀이 금지 구역에 대해 묻자 돌아온 답변은 황당하기만 합니다. 마두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금지 구역이 풀렸는데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금지 구역이 맞거든요. 이번에 철거를 시켰어야 되는데 이처럼 죽장 계곡에 철거되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는 수영 금지 안내판은 수십 개. 포항시는 예산 부족 등으로 안내판을 제때 철거하지 못했지만 물이 깊어 물놀이 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 노란색 띠로 금지구역을 따로 표시해두고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해뒀다고 해명했습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서울시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을 위한 수변 공간을 조성하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차 없는 잠수교인데요. 보도에 송원종 기자입니다. 잠수교가 차 없이 걸어서 한강을 건널 수 있는 곳으로 바뀝니다. 시는 먼저 기획 디자인 국제 공모를 열고 잠수교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찾습니다. 디자인과 공간 활용 아이디어를 먼저 마련하고 추후에 구체적인 설계를 하는 방식입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자체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민들의 큰 공감대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또 청취한 후에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검증된 예산을 확보한 후에 본 설계 공모를 추진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됩니다. 잠수교의 차로가 없어지면 시민들은 다리 위에 생길 여가 문화 공간을 통해 보다 가까이에서 한강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 설문에선 약 85%가 보행 전용교 조성을 찬성하는 등 시민들 역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차 없는 잠수교의 모습을 미리 엿볼 수 있는 뚜벅뚜벅 축제는 올해 상반기에만 약 97만 명의 인파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평소에는 차 때문에 이렇게 양쪽 끝으로만 보행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전체를 다 이용할 수 있으니까 넓고 좀 이렇게 산책로로서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한강의 첫 보행 전용교가 될 잠수교, 시설 등의 구체적인 설계는 이번 서울시 공모 이후 시민과 전문가 의견 청취를 거쳐 단계별로 수립될 예정입니다. HCN 뉴스 송원종입니다. 한반도를 수직관통했던 태풍 카눈에 충북 지역 지자체들은 그야말로 총력 대응을 벌였는데요. 특히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의 중심에 선 충북도와 청주시, 사전 통제를 강화하며 인명피해 예방에 안간힘을 썼습니다. 유소라 기자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상처가 채 가시기도 전 충북이 태풍 카눈의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충북 지자체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충북도는 태풍 이동 경로를 주시하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3단계를 가동했습니다. 도청 24개 부서와 11개 시군 등 800명이 넘는 인력이 비상 업무에 투입된 겁니다. 우리 지역의 괴산댐을 중심으로 한 원류 가능성이 있는 지역과 그리고 미호강 지난번에 강둑이 무너졌던 그 지역을 특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또 대비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청주시도 총력 대응을 벌였습니다. 태풍 카눈이 상륙한 10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를 3단계로 격상한 청주시는 4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서며 태풍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했습니다. 피해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와 다리엔 일찌감치 통제 조치를 내렸고 침수 위험이 높은 지하차도에는 개별 담당자도 배치했습니다. 소방과 경찰 당국은 재난 상황 접수 때 주요 사항을 지자체에 우선 통보하도록 하는 등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 때 지적된 부실 대응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컨트롤타워 부재라는 불명예를 쓴 충북도와 청주시. 사상 초유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 이상으로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